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연이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양도 꽤 제법 많습니다. 폭염에 장대비에 폭염에 장대비에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서희건설에서 받은 목걸이 진품을 특검이 재판부에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결국 김 여사마저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 본질적인 이유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원인은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놈의 명품 목걸이, 그 목걸이가 그르쳤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증거.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어떤 증거일까? 함께 보시죠. 김건희도 구속,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반 수감 6천만 원대의 목걸이, 고가의 명품 목걸이. 결국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목걸이 준 건 맞다라고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돌려받은 진품 목걸이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영장실질 혐의사에서 특검이 목걸이 진품과 가품 둘 다 재판부에 제시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김 여사 측 반응은 뭐였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박탈.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입찰 자격 영구 박탈도 검토, 면허 취소해라 소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 건설업 특성상 산재 사망사고가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이럴 때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찰 자격을 박탈하면 나만 아는 건설사가 없을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만한 게 기업 대리기냐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향, 서울경제 일면입니다. 소비 살렸지만 검설늪 빠진 한국경제. 국책연구기관의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돈도 풀었지만 건설업 부진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유지된 겁니다. 정체된 거죠. 앞서 이 건설사들의 면허 취소를 대통령과 장관까지 언급하면서 산재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렇게 건설업이 한국 경기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건설사 면허 취소하는 게 능사냐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합법,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임신 중지 약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한다. 정부가 중절 약물의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불법으로 유통되던 이 약물, 임신 중절 약물을 양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종교계의 반발이 큽니다. 아무리 낙태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윤리상 낙태 시술은 제한적으로 돼 오던 것인데 이렇게 중절약이 양성화된다면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다는데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전지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통민주당의 명대변인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개항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오늘의 핵심 뉴스. 김 여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목걸이 진품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목걸이 진품을 찾았을까요? 찾았다기보단 걸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까지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이 영장실시심사 때 재판부에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김 여사의 구치소 이동하는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수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 여사 측은 3가지 의혹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가 조작 사실 몰랐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측근들 공천 받았어야 했다. 명품 목걸이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선 선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이미 서희건설 회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명품 고가의 목걸이를 건넸다라는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까지 제출했는데 김 여사 측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자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목걸이, 결국 그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2022년 3월 대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목걸이 구입했다. 김 여사 직접 만나 당선 축하 목록으로 전달했다. 나토 착용 이후 논란 불거지자 김 여사 측이 반환했다. 라며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나토에서 김 여사가 메고 있었던 그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다 들은 판사가 김 여사 측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받으셨나?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든 받은 적 있나? 받지 않았다. 한 번의 질문 이후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하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법조계에 계신 또 정혁진 변호사님,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진품을 냈고 김 여사 측에게 건넸다라는 것까지 다 자수서로 실토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부인한다 한들 크게 의미가 없는 진술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이런데도 부인하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영장 청구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에는 저 반클리프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명태균, 그다음 통일교 관련 관련 그런 것들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큰 그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그 범죄 사실에는 빠져 있었던 반클리프 목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서희건설에서 실토할 리 없다. 네네. 왜냐하면 서희건설 측에서 만약에 실토한다라고 하면 그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그 취임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서희건설 측에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걸이는 지금 2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목걸이가 있고 짝퉁 목걸이가 있는데 어쨌든 짝퉁 목걸이가 먼저 발견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희건설 측에서 이거는 우리 딸들이 그냥 차고 있었던 거다, 아니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선물로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하긴 하지만 이걸 또 밝히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봉관 회장이 자수를 한 거예요. 예. 자수서를 냈다라고 한 건 옛날 자수해서 광명찾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수를 하고 그다음 실물까지 있고 그다음 모든 정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정재욱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것이 결국은 그야말로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었어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았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여러 차례 특검이 수사의 탄력을 받으려면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논평도 많이 나왔었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김 의원님의 말이 맞았어요. 가품을 사돈집에 갖다 놓고 진품은 서희건설 측에 돌려준 상태. 이 상황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목걸이를 제출한 것, 그게 구속의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의 트리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반클리프 매장 직원들의 따르면 목걸이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입한 목걸이가 일단 2개였고 또 팔찌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목걸이 하나와 팔찌는 그것은 또 어디로 간 것인가? 네. 본인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조차 김건희 씨에게 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정욱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딱 하나가 이제 그 구속 사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은 영장에 적시됐던 통일교 관련한 또 고가의 명품들 받은 것 알선수재 혐의가 있었잖아요. 다른 명품들이 지금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통일교에서 받았다고 추정되는 그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 압수수색 결과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걸이는 어디로 갔느냐?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게다가 서희건설에서 자수서 안에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사이에 어떤 그 인사청탁 이 부분까지도 예. 시인하는 그런 내용을 다 적었다고 하니까 그 목걸이가 대가성이었다라는 것까지를 자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희건설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이 건네진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자수했기 때문에 서희건설의 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 특검이 목걸이 진품을 확보했는데요. 그 목걸이의 출처가 서희건설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했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면서요. 30대처럼 보이는 멋진 50대 여성에게 줄 선물이다. 자, 이봉관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 정부 초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총리가 모르는 인사다. 대통령이 이력서 한 장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인물입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였군요. 3주 뒤 김건희 여사가 저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채 나토 순방을 갑니다. 서희건설이 자수서와 진품을 법원에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자, 양태정 변호사님, 서희건설도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종의 인사청탁, 이제 인사를 대가로 이제 금품을 이제 수수한 거기 때문에 저건 알선수재나 심지어 뇌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김건희 씨의 범죄 그리고 서희건설의 범죄를 넘어서서 어쨌든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당사자 박성근 전 변호사가 이 범행에 과연 이제 개입을 했는가, 그리고 결국 이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업무를 시킨 게 또 한덕수 전 총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까지도 아마 수사가 뻗쳐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이제 공범으로서 공모하였는지까지 아마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김 여사 측에 이 목걸이를 둔 해명이 상당히 오락가락했습니다. 상당수가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보시죠. 그간의 해명인데요.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가품 목걸이는 직접 산 것, 오빠에게 선물을 빌린 것이다. 15년 전 모친에 선물한 것을 순방 다시 빌려 찬 것이다.
결국 이런 진술들과 해명들이 사실은 뭐 특검에게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 앞에 내놓은 입장이거든요. 전주현 의원님. 그럼 국민들 앞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질문 딱 하나가 목걸이 받았냐? 목걸이 받았냐 이제 이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그런데 서희건설 그 측의 자수서도 있고 또 진품 목걸이도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인데 이제 그것을 판사가 듣기에 그것을 부인을 하는 것을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 이게 지금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저도 뭐 판사 시절에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데 부인을 한다 하면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보죠. 그래서 이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그리고 진품 목걸이의 이 제출이 영장 발부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말은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재판에서 또 드러나겠습니다만 판사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라고 보이는 거죠.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15년 전에 홍콩에서 산 가짜 목걸이를 그 나토 회의에서 찬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진품이 나왔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김 여사가 뭔가 국민들 앞에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 이런 인상을 안 가질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와 또 어떤 그런 인사청탁의 대가 이것은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이미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수서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먼저 밝힙니다 해서 자수서고 자수를 하면은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이 된다. 네, 그런데 서희건설 측에서 줬다고 하면서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라는 거는 내가 범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럼 무슨 죄겠습니까? 서희건설 측에서는 결국은 고가의 목걸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걸 시인했다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알선수재 내지 그 뇌물의 제공을 해도 이게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스스로 시인을 했다. 했기 때문에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아마 고민 끝에 아마 서희건설 측에서도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은 아마 이 부분은 좀 비껴가기는 어렵지만 그 한편으로는 또 시계나 뭐 여러 가지 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특검이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제시하자 김건희 여사 측 반응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정말 큰일이다. 변호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제대로 반박을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클라이언트의 주장을 받아서 계속 법원에서 이제 구속이 되냐 마냐의 어떤 절차절명의 기로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주장대로 막 변호를 하고 있었는데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 측이 이렇게 회심의 증거를 꺼낸 거예요. 이게 진품이고 이게 가품입니다. 라면서 핵심적인 자수서까지 딱 제출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 저도 변호사 이렇게 쭉 하면 의뢰인들이 형사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사 사건에서도 변호사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다 진실만을 이야기해라.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변호사들은요. 사인까지 받아놔요. 지금 의뢰인이 한 이야기가 다 진실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변호사까지도 무고죄 공범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이런 줄 알고 준비를 쭉 했는데 상대방이 원고에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쭉 했는데 피고가 낸 준비 서면을 보니까 다른 사정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제 공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반박하는 걸 쭉 했는데 그랬는데 다른 증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로 인해 가지고 반박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주혜 의원님 판사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신뢰가 딱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은 반클리프 이거는 모조품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오빠 장모님 댁에다가 넣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가지고 그 어떤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려고 만들어냈다, 작출했다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변호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저것이 드러나는 순간 변호인 측에서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인 측에서도 구속은 불가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몇 가지가 좀 아쉬운데 재직 중일 때, 그러니까 영부인일 당시에 이런 명품들을 쉽게 받은 행위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고 아쉽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의 혐의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국민들 앞에 보였던 이 태도 이 또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많은데 일단 하나씩 좀 물어보죠. 첫 번째, 이렇게 그 금품을 제공한 측에서는 정말 이렇게 쉽게 자수를 하고 쉽게 특검 수사에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 모든 금품 범죄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입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라는 건 많은 사건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특수한 몇몇 사건을 빼고. 그걸 몰랐던 걸까요? 재직 중에 이렇게 쉽게 명품을 받았던 걸 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받지 말았어야죠. 그게 맞죠. 더군다나 이런 고가의 물건,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통일교 측의 어떤 고가의 물건이나 지금 이 서희건설 측의 이 명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022년 대선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다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그게 명품처럼 보였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대통령 부인이 이랬을 때 국민들을 비웃고 속으로 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쪼매난 파우치가 돼도 그냥 가능한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써라. 뭐 이런 얘기 했다라고 최재형 목사는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이런 명품들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공적 마인드라는 건 전혀 없었다. 공적 마인드가 없었다.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뇌물 공여자는 받은 사람보다는 또 처벌이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수서를 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명품뿐만이 아니고 서희건설 11층인가에 건진법사가 그때 대선 캠프로 사용했던 거기도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의 여부, 또 가담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점점 커질 수 있고 기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의 발로 때문에 자수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더 이상은 이걸 우리가 숨길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에 문 닫아 걸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서희건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문 닫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김건희 씨는 변호인들에게는 진실을 말했을까? 저는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에서 굉장히 아주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어제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한 반, 그 정도까지 4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1시까지가 특검의 시간이었고 10분 쉬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심사를 변호를 한 거였죠. 그런데 1시까지 시간 중에 12시 50분에
여기 있어요 증거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걸이 진품과 가품, 그다음에 자수서까지를.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뭔가 지금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속수무책으로 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이 수천만 원대 이런 그 비싼 이 사치품들을 가져왔을 때 펄쩍 뛰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호통을 치고 돌려보냈어야지 맞는 예. 것인데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도대체 왜 이런 명품들에 집착을 해서 나라도 입골이 되고 본인도 구속당하고 무엇보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더 큰 뭐 혐의들이 또 수사되어야 될 것들이 또 줄줄이 나와 있고 이런 국가적 불행, 개인적으로도 불행, 국민들은 바라보면서 너무 참담하고 이런 일을 왜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예. 애초에 이 고가의 금품을 제시하면서 인사청탁을 하며 환심을 사려 했던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그리 길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쯤은 예상했어야 했었을 것 같아요.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냈다고 해서 굉장히 고매한 결정을 한 듯 평가받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인사청탁을 위해서 고가의 명품으로 영부인의 환심을 사려 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에게 간 거 아닙니까? 마치 서희건설이 뭐 자우서를 내서 용기를 냈다고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특검에서 이 수사를 하면서 그 반클리프무의 해당 모델을 2022년도에 구매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서희건설 이제 회장 비서실장의 어머니 명의였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서희건설이 자우서를 내지 않았어도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는 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이거를 숨기고 있다가 압수수색이나 정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죄가 훨씬 커지고 특히나 이 서희건설 측 이 제공자까지도 이제 구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판단을 해서 그냥 뭐 하루도 빨리 이제 그냥 자수를 하고 최대한 처벌 양형을 낮추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수하는 게 물론 맞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옳지만 보시면 서희건설이 진술을 함으로써 김 여사가 결국엔 구속되는데 큰 영향을 준 건 맞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잘 지내던 김 여사 측과 서희건설 회장 측 이 양측의 뭐랄까 인간관계, 신뢰관계가 그렇게 막 깊거나 뭐 두텁거나 이렇게 뭐 좀 진실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서희건설 입장에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런 고가 선물을 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또 그게 사실은 금품 제공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받지 않았으면 과연 국무총리 비서실장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연 자리를 내줬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러운 유착 관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정경 유착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런 정경 유착 이런 비리가 더 어디까지 펼쳐 있는지 특검이 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뭐 정경 유착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인사청탁인데. 차관급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이걸 왜 받았을까? 참. 근데 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요. 예. 이걸 왜 받았을까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 앞에 마지막까지 거짓 입장으로 오락가락한 해명을 냈다라는 대목일 겁니다. 이 진품까지 제출이 됐고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의 자수서까지 공개된 마당, 그 마당에 김 여사의 이 해명을 받아들여줄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특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희 특검보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그 가품을 누가 사돈댁에 두었느냐. 이게 지금 또 논란이에요. 특검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 넓게 보면 국민들 앞에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비판의 대목도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그것도 이제 밝혀야 되겠죠. 이제 몇 주 전에 그 김건희 여사의 인척집에서 이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을 때 특검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게 실물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품으로 이제 드러나다 보니 수사가 좀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무튼 서희건설에 그 진품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구속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가짜 목걸이를 반클리프 가짜 목걸이를 정말 그 진품, 그러니까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갖다 놓은 거냐? 뭐 아니면 이거는 그냥 원래 있던 건데 그 장모 집에 그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 있었던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적입니다만 이런 그 진품 목걸이 받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알면서 만약에 그 인척집에 그런 것을 두었다고 하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죄로 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가짜 목걸이가 이 인척집에 보관이 됐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야 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구속이 된 이후에는 한 번 영장이 연장이 되고 그래도 20일 이내는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죠.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뭐 이런 공천 관련이랄지 또 주가 조작 관련이랄지 뭐 이런 이제 명품 수수 이런 관련도 있습니다만 지금 양평고속도로랄지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이 중인데 이제 이것을 수사가 검찰이 일단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20일 이내에 어떤 그런 속도전을 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좀 신속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20일 정도의 구속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갈래의 수사를 속도를 내서 그래서 하나의 좀 그 범죄 사실로 그러니까 한 번에 기소를 해야지 또 기소를 하고 또 추가 기소하고 이것은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 특검의 또 수사력이 지금 앞으로 또 어떤 그런 그 진검승부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냐 아니면 그 목걸이를 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들어준 것이냐. 예, 관건입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서희건설 회장 사위 인사청탁의 대상자였죠. 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제가 다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총리 비서실장인데 한 전 총리가 모르는 인물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력서가 건네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서희건설의 사위였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목이 더 뭐랄까 뼈아픈 대목일 텐데 목걸이를 받고 사위를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으로 끌어줬다. 요 대가 관계. 특검은 이 대가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아요. 글쎄요, 서희건설이요 사실은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봉관 회장한테 딸이 셋이 있는데
사위들이 다 법조인이에요. 맞사위가 저 박성근 변호사인데 검사 출신. 그 검사장까지는 못 됐는데 차장 검사급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둘째, 셋째 사위는 다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막내 딸은 아예 검사 출신이에요. 지금 서희건설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데 검사 한 8년 정도 했던. 그래서 굉장히 이봉관 회장님이 이렇게 법조인들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박성근 검사 그 커리어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검찰에서 쭉 잘 나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이 됐는데 잘 나가던 박성근 검사가 2019년 8월 검찰총장 된 다음 첫 번째 인사에서 물먹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순천지청장이 굉장히 요직인데 순천지청장 하다가 그 법무연수원의 용인 분원장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서울고검 가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난 가망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옷 벗고 검사장 승진이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박성근 그렇군요. 전 순천지청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박성근 그 지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가 되냐면 인수위원회 꾸려지잖아요. 거기에 기획조정부과 인수위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가까워지더니 그러더니 이제 총리 비서실장에 검사가 가는 케이스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드문 케이스인데 그렇게 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더니 그다음에 이제 저 박성근 검사가 원래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 조국 전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했다가 공천 못 받고 지금 다시 이제 변호사를 딱 하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커리어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이가 딱 터지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건 회장은 결국은 자기가 평생 일구어놓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결정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봉관 회장이죠. 네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혐의도 있고요. 통일교에게 받았다는 혐의죠. 반클리프 아펠은 이번에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했고요. 또 하나의 명품은 5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역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넸다는 사업가가 내가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로봇계 납품업체인데 관련된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지난달 25일 압수수색 받았고요. 그 사돈댁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가 발견됐어요. 보증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구매자를 확인했고 특검이 조사했어요. 대통령실과 로봇계 수의 계약을 맺은 서모 씨였습니다. 김무사 측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시계를 구입해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 줘서 내가 대신 사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로봇계 회사와 미국 로봇계 회사가 총판 계약, 대통령실과 1,8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 바쉐론 시계를 전달한 시점과 일치하다. 이 콘스탄틴 바쉐론 역시 서모 씨가 자비로 사서 준 거 아니냐. 청탁성으로. 특검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이번엔 시계예요. 스위스 명품 시계인데 바쉐론 콘스탄틴 5천만 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불법 계엄 이후에 헌재 심판 날 때까지 헌법 공부하느라고 바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명품 이름 공부까지 해야 돼요. 제가 반클리프 앤 아펠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이 시계 이름도 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라프도 그렇고 뭐. 예. 와, 우리가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뭐 6천만 원, 5천만 원 이러니까 뭐 별로 실감도 안 나고요. 이렇게 비싼 시계도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심지어 이 시계를 이제 구매하게 된 그 과정, 김건희 씨와 이 서모 씨라는 6,400만 원짜리 시계도 있군요. 사람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보도된 걸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시계 마음에 든다. 이 서 씨가 차고 있던 시계. 그래서 나도
해외 순방 가고 뭐 이러면은 그런 거 하나 필요한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에 본인이 VIP니까 조금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매장에 가서 그다음에 더 추가 할인 안 되냐? 더 VVIP가 이거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가 통화까지 하고 선물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스위스 본사의 재가를 얻어서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거를 구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계를 지금 저 로봇개입니까? 납품한 개가? 그렇죠. 경호처에 납품하는 로봇개죠. 저 수의 계약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된 그 업체의 좀 신기하긴 하네요. 대표가 서모 씨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코바나 컨텐츠 그쪽으로 해서 가서 직접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시계 구입한 거를. 그러니까 시계 근데 본인이 지금 최근에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뭐 내 돈으로 사준 건 아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한테 일부 돈을 받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주고 나서 구매 대행이라고 이제 본인 주장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실에 홍보 관련 업무 해보겠냐 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맞지 않는다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면 그 현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지불한 게 맞는지 김건희 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왜 대통령실 뭐 관저 이전에서 공사하는 거 포함해서 경호처 관련한 그런 일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왜 다 수의 계약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양 변호사님, 이 시계는 왜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청탁성 명목이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실제 납품한 금액은 뭐 1,800만 원 정도라서 사실 저 1,800만 원 납품하기 위해서 뭐 거의 5천, 6천만 원에 대한 훨씬 많은 돈의 저런 시계를 제공을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실과 계약을 했다. 대통령실에 납품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 인지도라든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실이 인정했다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걸 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그런 또 혜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 회사가 뭐 저 대통령실과 계약하고 있다, 아니면 뭐 영부인과 직접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어떤 모종의 행위를 했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정익준 변호사님, 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저렇게 로봇개를 납품할 정도의 계약,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작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의 경호처와 한 기업이 맺는 계약은 사실은 국정의 하나의 어떤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중요한 일이 이렇게 시계 사다 주고 100번 이 입장이 맞다 하더라도 시계 사다 주는 심부름 했다라는 관계로서 결정되고 인사가 추천되고 앞서 대통령 홍보 업무에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게 옳지 않죠. 저렇게 국정이 운영돼서는 안 됐죠.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요, 미군 기지 사업했는데 그게 수십조 단위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계약법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그 자유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뭐 아주 비밀성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급박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은밀하게 알려지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신변과 관련된 그런 은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하고 뇌물이 저런 식으로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하셨던 사람입니까? 검사했었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검사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사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했었습니까? 박근혜 특검에서
그 박근혜 특검의 팀장으로 다시 이제 발탁돼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로 기소하고 처벌받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면 뭐 그렇다라고 쳐도 적어도 최소한 그 지켰어야 될 마지막 그건 뭐였냐면 이거는 뇌물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라프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건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라프 목걸이가 그렇게 비싼 건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난 3년여 동안에 있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들 앞에 좀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도리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일단은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구매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특검이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인물 2명을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돈을 자기 멋대로 유용하고도 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사를 대통령이 광복절에 사면한 걸 두고 이게 무슨 국민 통합이냐라는 비판이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지구쇼에서도 어제 우리 김유정 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비판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여론 안 나쁘다, 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면을 하고 나면 찬반의 의견들이 있기 마련이고.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논란인데 전재 의원님, 윤미향 사면, 조국 사면 여론이 크게 안 나쁘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사면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봐서 경제가 안 좋아진 건 괜찮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 건 해서 논란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 과정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정권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고, 그리고 또 뭐 지지율이 그래도 떨어져서 그래도 50%를 넘어요.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뭐 굉장한 자신감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여러 그 대통령 임기를 보면 다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다 결국은 어떤 그런 허상? 결국은 또 임기 말에는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그 전 장관이랄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떨어진 사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날씨도 좀 더운데 국민들 염장 지르는 그런 사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 의원이다 보니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심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그런 최고위원이랄지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정을 무너뜨린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조국 전 교수의 사건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고 그리고 또 저는 8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올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그런 그 위안부 피해자인 그런 그
분들을 사실 사기를 해서 그 자기 뱃속을 채운 걸로 지금 윤미향 의원이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는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오히려 지금 재심에서 오히려 유죄를 무죄로 지금 바꾸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말의 이런 잘못이나 참여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도 이것도 국민들의 공감대나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시키는 행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지지율이 떨어진 게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는 건 괜찮나 봅니다. 경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국정 그 지지율이 떨어진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런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또 이춘석 의원의 또 그 차명 그 거래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현실을 직시를 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정말 기계에 있는 저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국민 통합인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소신 발언하시면서 당사자들이 더 통렬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돌직구 말씀 주셨는데 당사자들은 그럴까요?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착하게 살겠다. 윤두머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사과와 반성, 자성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언론도 오늘 조간신문에 있습니다. 착하게 살겠다. 예전에 범죄자들이 착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문신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게 연상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앞선 장면과 오버랩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고 죄에 마땅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일 텐데 앞서 특검이 이재명 정부의 특검이 여러 사람들 엄단하고 죄를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단면에선 자기 편이라고 형량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혐의까지 여권 인사들이 부인해 가면서 자기 편은 죄 없다고 풀어주는 게 맞는 거냐라는 국민들 사이에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면이라고 하는 거를요.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면권은 누구 어떤 권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옛날에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아이 뭐 너는 그냥 뭐 살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그냥 풀려 나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게 사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 뭐 왕이 있습니까? 결국은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 봐라.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의 일부분을 대통령이 위임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러한 대통령 권한 중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조심조심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권한이 그게 사면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착하게 살자 이거는 누가 쓰는 말입니까? 뭐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까? 서민들이 쓰는 말입니까? 착하게 살자 이런 것들은요. 조폭들이나 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입은 최광욱 전 의원이 마치 그다음에 그 대외적으로 동네방네 착하게 살겠다 이렇게 한 거는 나는 조폭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로 받은 저 사면권을 마치 당연히 받았어야 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미칠 거고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신중하지 못하고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편은 잡아들이고 우리 편만 풀어준다라는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SNS에 조국, 최강욱 등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조국 청하우 등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김유정 의원님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정중히 또 통렬히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반응들 나오는군요. 근데 뭐 축하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겸손한 모습 보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여론이 크게 안 나쁘다. 이거는 이제 크게 안 나쁘다는 거지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사실은. 거다 사실은. 네. 크게 안 나쁘지 네. 나쁘다는 뜻이다. 네. 그렇군요. 애들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지율 하락은 경제 탓. 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그다음에 뭐 내부 정보 이용했나 이제 이런 거가 불거졌는데 그 이전에 주식 양도세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많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어쩌면 특사 관련한 여론이 반영 안 된 첫 번째 주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여론이 안 좋다면 전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경제 탓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문제는 이번 주말쯤 나올 뭐 MBS 조사나 갤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주 안 나왔잖아요. 그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만 실제 민심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제에 가석방은 아마 현기의 3분의 1인가 살아야만 그 대상이 되잖아요. 대통령 특사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 외환죄 관련해서는 특별사면 없어야 된다라는 뭐 개정안 그 발의도 하고 했는데 특별사면 대상도 저는 일정 부분 형기를 채워야만 어떤 특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 부패사범이나 뭐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뭐 특사를 좀 제한한다거나 그런 쪽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고 할 때마다 매번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이연령, 비연령인 것 같아서 국민 전체가 이게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단 특사의 기준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피플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인데요. 전환기 씨 논란이 거셉니다. 일단 전환길 씨는 부산 합동 연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대신 그 밖에서 방송을 했다는데 들어보시죠. 부산 백스코 전당대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국힘 지도부에서 전환길에 대해서 입장을 금지 조치하였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평당원으로서 국힘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승주의 차원에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남은 전당대회 잘 치러지길 바라고 국민들부터 지지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수권 정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인 전환길이 오히려 그 국힘으로부터 제가 징계를 받았고 가해자는 김건식 친한파 아닙니까? 뒤에는 한동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더 나빠요. 그들이 했는 짓이 뭡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은 놈들 아닙니까? 내보고 정치 깡패라면 걔들은 의리도 없는 완전히 동네 양아치 애들 아니야, 양아치 애들. 에? 국민의힘에서 전환길 씨 입장을 막기 위해서 3중 잠금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출입증 검사 3중 강화, 소란 유발 질서 훼손 시 퇴장 조치 안내. 글쎄요, 뭐 잠금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소한 조치 같아요. 행사장 앞에 도착했다가 입장을 안 하는 거죠. 전환길 씨가 스스로 안 하는 거죠. 장외 라이브 방송 진행. 국민의힘의 태도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로는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징계는 안 하고 당대표 유력 주자들이 전환길 씨는 문제없다라고 두둔을 하는 걸 보면 전환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막아야 될지 안 막아야 될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상황 아니냐. 양 변호사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환길 씨에 대해서는 좀 강한 징계를 통해서 저런 식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배신자다, 막 저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그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뭐 윤어게인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저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만약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뭐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근데 저거는 약간 이제 징계 절차 위반으로서 법원 소송 같은 걸 통해서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징계 대상자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해야 그게 다시 이제 불복 절차를 통해서 뒤집어진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절차들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조금 결국 이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제명까지도나 출당 그런 강한 조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 징계 수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징계 수위를 할지가 국민의힘이 얼만큼 이제 이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단절을 하고 다시 국민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혁신할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주요 장면도 한번 보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핵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 여러 가지 소동은 여전합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SNS를 통해서 연구원장직을 던졌습니다. 당 말아먹으려는 윤어게인 세력부터 지켜야 한다. 혁신 후보들 응원하고 지지한다. 여의도 연구원장직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당대표 후보들이 2대2예요. 2명은 전환길 씨에 대해서 문제없다, 악마하지 마라라고 옹호하고 있고 2명은 전환길 씨 제명해야 된다라는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면은 180도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뭐 내란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신자냐 아니면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배신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야당 민주당이 국정을 엄청나게 발목 잡으려고 했던 것은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부인이 그 엄청난 뇌물을 받은 게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 있는 정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나서는 중도에서 얼마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 지지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이제 그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김건희 특검법 보면은 범죄 혐의가 16가지인데 지금은 한 서너 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뭐 양평고속도로 뭐뭐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뽑아야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결국은 썩은 동아줄 잡고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라고 한 이야기인가 저로서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앉아서 세계여행 떠나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기분 좋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캐데헌의 OST 골든.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예요. 듣기만 해도 좋은 이 노래.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한 K-팝 가수는 BTS뿐이었는데 K-팝 여성 그룹으로 최초로 캐데헌 속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1위가 된 겁니다. 블랙핑크도 아직 세우지 못한 기록을 세운 건데 정말 굉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곡 골든이 빌보드 역사상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한 5번째 애니메이션 주제가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 K-팝의 인기와 한국 가요계의 어떤 문화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 그 전통 문화도 다뤘고요. 서울의 명소 곳곳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K-팝과 또 자랑스러운 서울이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포르투갈로 가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드디어 10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정착하네요. 호날두도 이제 정착합니다.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 호날두의 손 위에 올려둔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럴게요, 이번 생에서도 모든 생에서도 라고 말이죠. 사진 속의 이 다이아몬드는 한화로 28억, 최대 70억입니다. 이미 슬하에 자녀를 둔 두 사람, 그동안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법적 부부도 아니었는데 결혼에 골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녀가 5명이고요. 첫째와 둘째는 각각 다른 여성에게서 얻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혼외자를 뒀습니다. 그런데 직접 혼외자를 키우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뭐랄까 용서가 좀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약혼녀와의 사이에서도 또 2아이를 뒀습니다. 5남매를 모두 다 호날두가 직접 이 약혼녀와 함께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모습은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키우면 뭐 혼외자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세계 속으로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로봇 업체가 세계 최초의 대리 임신 로봇 출시를 발표해 논란입니다. 1년 안에 출시된다는 이 대리 임신 로봇은 단순히 여성의 자궁 환경을 모방하는 걸 넘어서서 인큐베이터를 로봇 복부에 결합해 인체와 유사한 환경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935만 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인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생명과학의 혁명적 진전이다. 윤리적, 사회적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만의 논쟁거리는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참 임신을 대리해주는 로봇이라니. 다음 소식입니다. 메모 한 장이 아파트 단지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메모를 차 유리창에 붙여놓은 겁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세대 넘게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지상에 세워놓은 차량 앞유리창에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불만을 품은 누군가 남긴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 쪽지가 빠르게 퍼지면서 아파트 단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입주 커뮤니티 있잖아. 난리긴 해. 그러니까 빨리 뺀다고. 이 사건 이후로 빨리 차를 빼고 보자.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만 운영 중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밤 시간 한시적으로 지상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지상에 주차 중인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사단이 난 겁니다. 협박 쪽지는 국민신문고까지 접수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입주민인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인하던 A씨는 끝내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보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스티커를 자꾸 붙이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단순히 잘못했다고. 경찰은 협박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력 반장님은요, 엘리트 검사 출신의 강력한 남자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 그 단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분 배우 출신, 지금은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호근 씨 아니에요? 정호근 씨가 왜 오늘 강력반에 등장했을까요?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무속인 된 배우 정호근, 왕건 때도 태조 왕건에 출연했던 배우인데 이제는 무속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2015년에서 2021년 5년, 6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했습니다.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국세청이 2022년, 2024년 두 차례 세무조사 후에 모두 세금을 다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촬영용 신당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무슨 말이냐, 실제 신당을 운영하지 않았냐, 이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라며 정호근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아니 일단은 약간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다 이런 거보다 약간 종교인에 대한 과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종교인이 종교 활동하는 거, 예컨대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든가 뭐 스님께서 이제 불법을 설파하실 때 이게 노동인가? 근로인가? 이게 뭐 사업인가? 뭐 용역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게 되게 약간 애매하게 느껴졌어가지고 예전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안 했어요. 이걸 뭐 근로소득이라고 할 거냐, 사업소득이라고 할 거냐, 뭐 용역해서 뭐 기타소득이라고 할 거냐, 뭐 애매하니까 그런 과세를 안 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논란 끝에 2018년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종교인 일종의 뭐 신당에서 뭐 점을 봐주고 이런 것도 종교 활동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쨌든지 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모른 거는 그건 이제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국세청과 이 조세심판원의 결론이 맞는 얘기군요. 그럼요. 정호근 씨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무속 활동이 과세 대상인 줄 몰랐다. 면세 사업이라고 착각했다. 부과된 세액은 전액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나중에 세금을 봤으니 가산세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약간 늦게 내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가산세입니다. 가산이부터. 예, 가산세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하는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요.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하는 납부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 가산세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고 일부러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60%까지도 세금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번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 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성실 신고에 대한 페널티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무섭군요. 당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당해야 된다. 네. 앞서는 뭐 이 신당이 촬영용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신당 영업을 했던 게 드러나면서 결국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기세무조사라는 거는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내지는 국세청에서 어떤 기획적인 활동을 해서 이런 분야 세무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정호근 씨가 이제 어떤 경로로 세무조사가 착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세청에서 착수를 하고 유명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대충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득을 전부 다 확인해보고 행여나 장부가 있으면 장부를 압수해가지고 다 소득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였던 비용 같은 것도 산정해서 사실 빼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추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되게 본인한테 안 좋은 방식으로 추계합니다. 네,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회인데 이거 오징어회네요. 오징어회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맛있는데 오징어회 하면 또 이곳이 생각나는데 함께 보시죠.
속초 시청 자유 게시판 오징어 난전 또 논란. 지인들과 오징어 난전에 방문했는데요. 한 마리 팔지 않는다고 해서 2마리를 56,000원에 샀어요. 음식 주류 등 추가 주문 압박도 있었어요. 초장 더 달라니 투덜거렸어요. 먹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인근 횟집 오징어 2마리에 2만 원에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징어 난전 바가지 논란입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난전에서 56,000원에 산 것과 인근 횟집에서 2만 원 주고 산 걸 보면 횟집이 더 풍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네. 이건 좀 펼쳐 놓은 거잖아요. 네네. 김 변호사님 혹시 가봤습니까, 속초? 예, 저 뭐 종종 가기도 하고 사실 여기는 이제 대학 시절의 추억이 약간 있습니다. 아, 이곳이요? 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는 법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친한 선배가 속초 쪽에서 판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그냥 무턱대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판사 선배가 후배들 왔다고 밥 사주러 나왔습니다. 그게 이 오징어 난전입니까? 네, 밥 사주고 2차로 이 오징어 난전에 와서 저녁에 이제 먹는데 저희 뭐 대학생들이고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리고 판사 선배 얼마나 높아 보여요. 돈도 많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고 엄청 먹었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이제 판사 선배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초 난전의 바가지 논란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여기 관광지에서 손님들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가 뜨내기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 어쩌다가 여기 왔잖아. 여기 어차피 관광이고 돈 쓰러 왔잖아. 여기 되게 경치 좋으니까 좀 비싸게 먹어라.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하고 블로그 하는 시대거든요. 어디 여행 가기 전에 모두 다 유튜브랑 블로그를 찾아봐요. 그걸 보면 여기 괜찮고 여기 가면 봐가지고 여기는 안 가야겠고 그럼 여기 갈 바엔 여기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여행 가는 사람 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렇게 이제 좀 바가지 요금 식으로 하는 게 잠깐 될지는 몰라도 조금 지나면 정말 아무도 안 가게 될 겁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 유명 관광지의 이른바 바가지 내지는 불친절 태도 등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속초 오징어 난전이군요. 몇 해 전이었던가요? 이런 캠페인도 상인들이 함께 벌였던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하나, 더 친절하게. 둘, 다시 찾고 싶은 속초. 얼마 전 속초에서 이 불친절하다 논란이 이른 직후에 이런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이번엔 바가지 논란까지 겹쳐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수의 한 유명 맛집이 혼자 혼밥하러 온 여성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라는 논란 이후에 도지사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지역의 관광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김영록 도지사까지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요즘에 혼자 오는 손님들이 좀 많지만 그 혼자 오는 손님이 블로거거나 유튜버인 경우가 그분들한테 적지 잘해줘야 않아요. 돼요. 근데 이제 혼자 왔다고 막 함부로 했다가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뭐 영상 올리고 글 쓰고 하면서 여기가 왜 문제인지를 하는 거죠. 자, 돌직구 강력반 이번엔 세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손님들이 대단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달 충남의 한 식당 가게 문 앞에 선 남성 뭐라고 소리치는데 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술 취한 채 흉기를 들고 가게로 들어섭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손님들. 한 손님이 시선을 빼앗는 사이에 다른 쪽 손님이 재빠르게 흉기를 회수합니다. 다들 침착하게 손님들이 대응하죠. 흉기가 사라진 걸 알자 돌려달라며 난동을 피우는데요. 다행히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도대체 흉기를 왜 들고 간 것일까요? 중국인 가게에 흉기 들고 왜? 중국인 운영 식당, 손님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해요. 한국인 남성이 가게 밖에서 문 열고 고함.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한국말을 이해 못해 대응하지 못했는데 흉기 들고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황당한데 지금 이 손님은 왜 그런 겁니까, 변호사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묻지마 비슷한데요. 뭐 이런 분들 보통 보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피해 의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술 한 잔 드시고 나면 과격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면 이제 뭐 사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약간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로 현장,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곳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시키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카르텔처럼 형성을 해서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태업을 하기도 하고 약간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뭐 좀 무례한 결례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게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 자, 한국말 못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었다, 난동을 피웠다, 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광진구의 한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다른 손님이 나가길 기다리다가 카운터로 향합니다. 담배 한 보로 달라고 하더니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직원의 목에 겨눕니다. 어우, 무섭네요. 돈을 내놓으라면 위협합니다. 현금통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낸 뒤 도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 경찰 출동으로 인근에서 검거됐는데요. 4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쇼핑백에서 갈취한 현금과 입었던 조끼,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가위까지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기세와 다르게 4분 만에 잡혔어요. 네. 용두사미. 네. 저는 뭐 용두사미이기도 한데 이건 사실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보면 112 신고를 하면 물론 신고 후에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가 많은데 요즘 보면 112 신고를 하면 정말 경찰관들께서 정말 신속하게 오세요. 신속하게 오고 연락을 하면서 이게 사실 그 112 신고의 대처가 적절하냐 이런 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찰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이제 정말 신속하게 출동하거든요. 그리고 얘기 듣고 바로 검거를 한 거죠. 이게 예컨대 이제 음주운전 했다고 식당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신고하면 바로 경찰관들 오셔가지고 막 단속하고 그래요. 네. 자, 이 담배 11갑 20만 원 아마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데 곧바로 붙잡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